안녕하세요. 미술사 덕후 궁하입니다. 제가 얼마나 미술사, 특히 한국 미술사 덕후였냐면요. 교과서에 한 줄 혹은 뭐 그냥 단어만 적혀 있는 걸 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사진 찾아보다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감이 안 오면 직접 그곳이 있다는 장소까지 가가지고 다 그림 그려오고 했던 엄청난 한국 미술사 덕후였거든요.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물인 방구대 안각화를 오늘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방구대 안각화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안각화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안각화가 더럽게 많거든요. 뭐 제 생각에는 나머지 안각화는 그림 같지 않고 다 도형 같아서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구대 안각화가 제일 유명한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는 백그램이 그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안각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생활상을 알려줄 수 있는 작살이라던가 뭐 울타리, 여러 가지 그물, 배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뭐 고래 잡는 방법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나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뭐 고고학적인 거 전혀 상관없이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공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은 맨 처음에 생각나는 공간은 이걸 처음 봤을 당시의 공간이에요. 제가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학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용산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전하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1층에 맨 첫 번째 방, 오른쪽 첫 번째 방에 들어가자마자 왼쪽 벽에 있는 게 이 방구대 안각화였어요. 생각보다 되게 커서 놀랬고 그림이 되게 몽롱해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집에 갈 때까지 그곳에서만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앉아서 한참 바라봤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좋았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사실 그림 속에 공간 그릴 때 보통 공간을 표현하려고 햇님을 그린다던가 땅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하늘색을 칠하고 갈색을 칠해서 이제 색으로 이제 공간을 나눈다던가 아니면은 그림을 하늘 있는 곳에는 하늘에 관련된 것만 놓고 위쪽에는 아래쪽에는 땅에 관련된 것만 놓는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공간을 배열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는 그렇게 나눠지는 뭐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나눠지는 선들이 없고 그래서 어떤 공간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그게 이 그림이 독특하고 재밌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땅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어느 것도 아닐 수도 있는 위에서 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시선조차 어떤 시선을 고정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간 배치와 배열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건 창세기 1장에 하나님도 땅과 하늘을 가르는데 여기서는 육지동물과 바다동물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사자와 양들이 뛰노는 뭐 낙원처럼 육지 바다 가르지 않는 어떤 낙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재밌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뭐든지 할 수 있는 몽롱하고 꿈 같은 공간을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렸을까? 되게 그게 궁금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종교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 기록일 수도 있고 글자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이 공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염원을 가지고 한참 후세에 내려오길 바래서 깊게 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돌이 되게 딱딱하고 절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조수간만차가 있는 곳이지만 어쨌든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돌을 조각하기에 좋은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조각하고 그렸다는 거는 굉장히 내가 아닌 어떤 공동체를 위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뭐 사냥하는 법에 대해서 남긴 걸까? 자기 사냥한 걸 승전 기념 같은 거 남긴 걸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깊게 팠을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 저는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동물들을 기리는 게 아닐까. 뭐 육지 동물들도 바다 동물들도 어떤 되게 신성한 동물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물들을 기려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또 그런 동물일수록 사냥하기가 정말 힘들었겠죠. 그 사냥하면서 죽어가는 동물 때문에 죽어간, 혹은 동물을 잡다가 다친 동료들을 기리는 어떤 위령탑, 비석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사실 미술사를 엄청 재밌어하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그 미술사 말투의 꼰대스러움이랑 그 개소리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의 나열이 너무 재밌어요. 왜 개소리냐? 뭐 그림을 하나 보고서 자기가 생각한 거 다 갖다 넣는 거예요. 뭐 그림이니까 딱히 근거도 필요 없고 자기 생각에 그냥 논리적이기만 하면 상관없으니까 다 때려 넣어서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림들만 자기가 다 골라서 봐봐, 이거는 이 세계의 새로운 뭐 신기술이야, 새로운 양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시대상이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약간 공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공자가 굉장히 말투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꼰대스럽잖아요. 막 10m짜리 잠옷을 입고 잤는데 그 이유가 뭐 잠잘 때 뭐 말려 올라가니까, 뭐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잤다, 뭐 이런 식의 뭐 글들을 보면 너무 즐거워요. 그 키 크고 되게 잘생겼다고 예상되는 어떤 성인 남성의 뭐 그 아, 미묘한 그 생각을 엿보는 느낌? 근데 그게 너무 바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뭔가 그 포인트가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남의 말로 절대 바꿔지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나간 사람들만의 그, 그 딱딱함이 저는 참 재밌어서 미술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말도 다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사람들이 다 믿고 그냥 세뇌되는데 왜 나는 나한테 그렇게 못할까? 나의 마음에는 뭐가 새겨져 있지? 나는 이렇게 방구대한 것처럼 어떻게 깊게 나를 새기고 싶은 걸까?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했고, 뭔가 주변 상황도 자꾸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미술사를 배우다 보면 나 정도,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 혹은 나는 되게 사랑스럽다,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그림을 잘 그린다, 이 정도의 개소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미술사의 그 커다란 개소리도 우리 모두 다 믿고 통용되는데 왜 나의 개소리는 나조차 믿어주지 않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자기 세뇌를 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의 자기 세뇌냐면, 우선 제 외모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볼살이 되게 많고 동글동글한 타입이거든요. 어려 보이고 그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귀엽고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나한테 들려줬더니 어느샌가 정말 현실로 진실처럼 제가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외모 칭찬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이나 능력 같은 것도 나 정도면 똑똑하지?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도 저한테 세뇌가 됐는지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사가 정말 저한테 많은 힐링이 되었고, 미술사를 통해 저를 약간 개조시켰다? 뭐, 그래, 어떤 개소리도 그 개소리를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이 나를 믿어준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뭐 감정이든 생각이든 흔적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 흔적이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 흉터가 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되게 예쁘게 무늬나 그림처럼 새길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무늬인가 흉터인가는 누가 판단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더 기분이 좋잖아요. 남들이 만들어준 평가로 그게 상처가 되거나 무늬가 되는 것보다 제가 근거를 갖고 이거를 무늬나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저한테 더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미술사가들이 혹은 뭐 큐레이터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세계에 통용되는가를 통해 저한테 약간 확신을 줬던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저를 세뇌하듯이 아이들 가르칠 때도 세뇌를 약간 하거든요. 너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가 막 매번 실패해서 슬퍼하고 실패에 연연해하는 애면, 너는 굉장히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멋진 아이구나.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실패에 초점을 돌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의하기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림이 실패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계속 끝까지 하다 보면 어떻게든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면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부터는 실패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계속 또 그 자신에 대한 장점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어찌됐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자기한테 흔적이 되고, 그리고 그 흔적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를 찾는 그림이 돼가는 과정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깊이, 이런 방구대 안과처럼 깊이 파내려가서 점점 자기가 되는 게 아닐까? 나라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도 점점 하게 되고 있어요. 방구대 안각화는 전부 다 따라 그렸고 예쁘게 책 표지가 되었지만, 이 책이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동안 그림이 완성됐는데, 근데 방구대 안각화만 남았고 내 마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책에는 책, 책 옆면에는 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어, 제가 옛날에 러시아어를 배웠으니까 러시아어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러시아 스펠링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써보기로 하였습니다. 열심히 가위질을 하고 또 가위질을 하면 어느새 끝입니다. 완성.
짜잔! 스파시바 감사합니다.